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장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굉장히 좀 양분돼 있죠. 예, 코스피는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이렇게 좀 마감이 되는데요. 어제 이어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좀 주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전체적인 어떤 약세를 좀 유발했다 할까? 예, 그렇게 좀 유도된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한 5천억 정도씩 이제 순매도하면서 수급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7천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FMC 회의 이제 앞두고서 어떤 경계물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약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배터리 3사는 저는 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삼성 SDI도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빠지면서 장중에 이제 뭐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좀 과도했죠. 예, 삼성 SDI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어떤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전체가 그냥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연출됐던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전체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개별주들이 이렇게 좀 빠질 때, 개별단의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때, 이럴 때가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기회가 발생하는데 누구는 던지고 누구는 이제 저가로 땡큐 하면서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결국은 뭐 한 3개월 뒤에 결과물이 다르게 될 텐데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 드리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과거에도 좀 언급드렸지만 이베이 인수 참여를 하는 부분은 주가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불참 선언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던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플러스로 마감됐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원래 이제 먼저 보도가 됐었는데 신세계하고 이제 자사주 교환하는 부분으로 혈맹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요거에 대한 분석 내용, 어떤 시너지가 날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두 그룹사는 명확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고 시장 대비 오늘 좀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최근에 이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강했는데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밑에서부터 강하게 좀 치기 시작해요. 제 주요 관심주들도 상당히 세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셀트리온, ST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내일 상장하죠. 요거 이제 점검을 좀 해드릴 거고 주요 이슈를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좀 들썩이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지점까지 왔고 거기에 따라서 뭐 어제 이제 좀 짚어드렸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오늘 굉장히 셌죠. 특히나 이제 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오 쪽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이 IPO 기점으로 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마감부터 해보면요. 코스피가 0.6% 빠졌고요. 뭐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좀 비등했습니다. 400종목씩.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0.3% 상승해서 943포인트. 저는 뭐 1000포인트는 돌파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돌파하는 주인공은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바이오가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에 뭐 악재들이 좀 터지면서 분위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점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비등하게 됐지만 시총 상위 뭐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좀 강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올려주는 그런 영향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수급은 양쪽에서 기관 외국인 5천억씩 팔았고 개인이
1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화학업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쌍끌을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 280억 정도 순매도, 특징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요 이제 종목군들을 오늘은 요거 좀 특별한 것들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상위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1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 3월 17일까지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같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순서인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보면 S오일이 동시 순매수로 2,500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올해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경기 민감 세클리컬 쪽으로 상당한 어떤 자금 집행을 뭐 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 뭐 이런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한 부분도 아마 이제 매수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LG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800억 정도를 순매수했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매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매수한 것들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 저도 이 종목을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종목군을 이렇게 순매수했구나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로도 이제 언급드린 종목인데 결국은 이제 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의 이제 어떤 트렌드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구조조정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뭐 거의 많이 없앴죠. 그래서 구조조정의 어떤 효과들 그리고 프리미엄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을 넘어선 어떤 흐름을 전개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수급을 이렇게 좀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좀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효성 첨단 소재.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린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도 계속 미루다가 튀어버려가지고 아차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뭐 분석해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수소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모멘텀을 향후에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하여튼 쌍끌이 이렇게 순매수를 700억 정도 해줬네요. 그리고 페노션, 현대건설기계, 뭐 진에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제 관점에서 들어온 수급이 아닌가 싶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증권주 메리츠 증권도 들어왔긴 하지만 증권주가 이제 실적은 굉장히 우수한데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메리츠 증권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로 가면 반도체 종목이 좀 많습니다. 솔브레인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클래시스는 블록들 영향으로 이제 순매수가 좀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젤도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SFA 반도체 쪽 레고캠 바이오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을 거예요. ABC 관련된 그 바이오 쪽에 이제 차세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검증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유효한 어떤 종목이고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오늘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략 변화에 따른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대로 대주전자 재료는 폭스바겐발 배터리 전략 변화의 수혜주다. 외국인 기관이 이제 같이 또 사는 그런 경향이네요. KINX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 흐름. 최근에 뭐 분기 단위 실적들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나왔지만 장기적인 어떤 성장 흐름은 꺾이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도 좋은 것 같고요. AP 시스템 이런 것들 뭐 반도체 이제 뭐 OLED 뭐 장비 이런 업체죠. 그리고 덴탈 관련된 기업 레이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특징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과 시클리컬 관점에서의 어떤 수급들이 그래도 상당히 좀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장세는 이제 성장주도 이제 가지만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 관점의 어떤 종목군들도 당연히 실적이 수반되겠죠.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어떤 건전하면서 약간 오랜 기간, 기간적인 부분에서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마감된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상위주들은 이 배터리 영향과 이제 수급적인 외국 기관 쌍끌이 매도 수급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이버, 뭐 약보합, LG화학 이제 한번 보죠. 3.8%.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많이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도 약간 약세, 삼성바이오도 좀 약세로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는 좀 전환되려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도. 그리고 삼성 SDI 오늘 6% 빠지면서 제가 장중 코멘트도 드렸는데요.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기회로 보여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인수 불참 선언하면서 플러스 마감됐고요. 셀트리온 1% 약세. 오늘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 수급 나오면서 아쉽게도 약세로 마감됐고요. 기아차 1% 약세. 현대모비스도 제가 오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2% 약세. 그리고 LG전자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 강했죠. 그리고 NC소프트 1% 약세 정도. 이노베이션은 플러스로 돌아졌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약간 좀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용기 낼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시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조 언더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헬스케어랑 제약 쪽은 1%대 약세였고요. 알테오젠 최근에 계속 강하네요. 플러스권 마감됐고 시젠도 플러스권을 마감됐고요. 오늘 KMW 5G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또 캐나다 쪽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5G 좋은 어떤 흐름으로 된 것 같고요.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그래도 세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원익 IPS 플러스 마감됐고요. HLB도 좀 올라오네요. HLB도 4.9% 강세. ST팜 이따가 짚어드리겠지만 4% 강세로 이거 이제 R&A 쪽으로 CMO 업체로 이제 완벽하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컴투스 관련해서 오늘 또 플러스권 마감. 그리고 효성화학은 계속 세죠.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차트로 보면 너무 올라왔다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실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적을 바라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코오롱 인도도 이제 요건 리포트도 좋고 수급도 좋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수소 대장주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우주항공 쪽에서는 국내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RFHIC 2.9% 강세로 5G 어떤 강세를 좀 같이 만들어내고 있네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오늘 9.8% 올랐네요. 공모가 이하는 정말 뭐랄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 언더나 공모가 부근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체크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역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을 그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약하게 만들었던 주 요인은 어제 이어서 이제 이 폭스바겐발 이 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특히나 이제 국내 K 배터리 관련 주들이 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략 발표에 의거해서 약간 디스카운트 될 것이라는 어떤 의견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단의 어떤 의견들도 좀 분분한데요. 뭐 한번 현대차 그룹 증권에서 나온 어떤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 폭스바겐이 각형 이제 폼팩터가 이제 각형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고, 중국 업체 이제 CATL 쪽, 그리고 유럽의 이제 노스볼트 쪽의 어떤 측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을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일부 수혜 가능할 수 있다. 각형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적어도 폭스바겐 내에서 국내 업체의 어떤 입지가 좀 좁아질 전망이다, 향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폭스바겐이 결국은 엄청 많은 그 이제 차량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 바로 밑에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런 2위 업체로서 향후에도 이제 수익권 안에서 이제 다툴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폭스바겐의 어떤 배터리 전략 변경 자체가 한국 배터리사 향후의 어떤 수주 부분에서 좀 디스카운트 될 거다는 그 부분은 뭐 확실하죠. 예,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이 전략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커지는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 저런다고 사실 뭐 다른 쪽에서도 이제 어떤 표준화 측면에서 볼 때 이 중국 업체 어떤 그 각형의 그 표준화를 따르지 않는 측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테슬라 측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국내 배터리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까지 충격 파동을 받을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뭐 내용을 한번 보죠. LG화학 향후 수년 실적 전망치는 변동 없겠지만 유럽 시장 MS 축소는 우려된다. 향후 이제 미국 시장 확보가 중요할 전망이며 테슬라를 통해서 중국 시장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해서 테슬라의 어떤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가져가는 모습들은 이런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장 중국까지 어떤 점유를 이제 점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배터리와 이제 전기차 에너지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강세 좀 전망하고요. LG화학 역시 이제 미국 그리고 테슬라 중심으로 고성장을 전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불확실성이 좀 가중될 것이다. 각형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증권사가,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증권사들이 삼성 SDI가 좀 수혜 볼 것이고, LG화학은 뭐 장기적으로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은 다소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해졌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주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은 어제도 이제 영상에서 밝혔지만 세 기업 모두 그렇게까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 지금 시총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시총이 이제 20조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SK이노베이션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용기 있게 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폭스바겐이 각형을 택한 거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차량 판매 지역 비중을 통해서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 2019년 폭스바겐 그룹 전체 판매량은 1100만 대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약 40%, 423만 대를 중국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 어떤 판매 어떤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향후 전기차 시대로 돌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지금 현재 어떤 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제 가격적인 측면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어떤 구미에도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배터리를 쓰기 위한 어떤 전략의 발표 성격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를 활용을 해야 중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택한 약간 좀 전략적인 어떤 선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려면 제 기준상 매도를 하려면
치명적인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전기차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시대로 뭐 한 2년 뒤에 바뀌는데 뭐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정말 K 배터리를 이제 매도를 해야겠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판단 자체가 K 배터리에 대해서 매도할 것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전략만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각형 배터리를 채택하는 것이 많이 팔 수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가격을 다운시키고, 또 이제 이쪽에 어떤 표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이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이 볼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순환 돌아간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많이 판매하는 전기차 업체가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데이터도 많이 이제 습득하고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뭐 인터넷이나 뭐 플랫폼 기업과의 어떤 뭐랄까 손잡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유리해지는 향후 어떤 미래 시장에서 선택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전고체 전지에서도 각형이 가장 적합한 폼팩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2024년 선보일 자율주행 모델에 셀트팩 CTP가 적용된 유니파이드 배터리를 처음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서 자율주행까지 내다보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다. 향후 각형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중대형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는 CATL, BYD, 삼성 SDI, 파나소닉이다. 중국 업체들의 기회가 더 커졌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국 업체들도 있지만 지금 배터리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확실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중장기적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한국 배터리 회사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 배터리 3사도 가지고 있으면서 CATL, BYD 그리고 뭐 파나소닉까지도 이제 가져가는 전략을 가지는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현명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계속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또 이제 멤버십 대상으로는 항상 이제 미국 시장 마감, 중국 시장 마감에서 그 시장의 주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사면 되는 거예요. 2차전지 배터리 국내 3사가 글로벌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사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사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어떤 선두권의 이제 반도체 회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든 미국이든 글로벌 플레이어를 사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니까 뭐랄까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미국 시장의 어떤 주식을 사는 거, 뭐 환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양도세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이익 나면 당연히 지불하는 거니까, 세금이나 이제 뭐 거래세라든지 그런 것들 무서워가지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건 저는 좀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든 국외든 어떤 주식이든 앞으로 성장하고 어떤 미래 산업의 어떤 주도권을 쥐어 나갈 그런 어떤 실적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계속 커버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폭스바겐의 어떤 선택, 이 발표 자체는 이 각형을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이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고, CATL, BYD, 삼성 SDI, 파나소닉에 대해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처럼 5G 관련된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화웨이를 제치고 캐나다 이제 통신사 쪽으로 이제 5G를 단독 공급하게 됐다. 예, 5G 장비를 단독 공급하게 됐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금액적으로는 이제 크진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 사스크텔이라는 캐나다의 이제 서스케처원 주립 통신사는요. 예, 사실 캐나다의 어떤 동부권의 대도시에 커버하는 그런 통신사가 아니다 보니까 매출에서는 크게 중요한 어떤 부분까지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화해를 제치고 여기서 이제 공급하게 됐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수주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고요. 캐나다의 3대 통신사는 벨, 로저스, 텔루스 이렇게 있는데 요 회사는 이제 수주한 요 회사는 6위권. 그래서 여기 커버하는 인구 자체가 110만 정도로 사실 조금 매출 영향은 미미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점유율 자체가 초록색 부분이 지금 수주한 요 이제 회사인데요. 그만큼 이제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예, 뭐랄까 이번 수주 자체가 그냥 상징성은 있다. 예, 하지만 매출의 영향은 크진 않을 거다.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향후 기타 이제 북미 통신사와의 어떤 계약 체결에 매출 성장을 기대할 가능성 존재하죠. 현 시점에서 이제 우려하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우려하던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번 수주 내용들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하단을 좀 지지하는 이제 뭐 악재라든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 이런 인식들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바닥을 좀 형성하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주가의 어떤 밸류 측면에서 본다면 방향성은 좀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G 관련해서는 뭐 결국은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투스 이제 게임사 컴투스가 영화 승리호 이제 그거 이제 이제 VFX 제작사 이제 가상의 그런 어떤 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그런 제작사에 450억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50억이면 이제 적지 않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고 컴투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컴투스는 이제 종합 콘텐츠 제작 솔루션 기업인 위지웍 스튜디오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보통주 500만 주를 획득한다고 이제 밝혔다. 투자 규모는 450억. 유상증자 완료 후 13.7%의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전환사채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다이렉트 그냥 지분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위지웍은 이제 우수한 컴퓨터 그래픽, 시각 특수 효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해온 콘텐츠 제작사다. 자회사인 이제 레몽레인, 이미지 나인 컴즈, MP 등을 통해 제작은 물론 배급, 유통, 전시, 컨벤션까지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지웍은 최근 넷플릭스 공개 후 전 세계 영화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승리호의 CG, VFX 작업에 참여해서 기술력을 과시했다. 지난해에는 자회사인 이미지 나인 컴즈가 승리호의 투자 배급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수하면서 지식 재산권 IP 확보에도 나섰다. 그래서 컴투스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기를 끄는 그런 게임 I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지역의 이런 어떤 기술력과 뭐 영화, 드라마 이제 제작하는 어떤 이런 부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거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태동하는데 이 시장에 어떤 멀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확장으로 이 기업과 이제 손잡고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컴투스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서머너즈 워 자체가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게임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국내가 대부분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컴투스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와 게임 IP를 활용해서 위지역과 손을 잡는다면 메타버스 분야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컴투스 관계자는 위지역 스튜디오는 최근 메타버스 분야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폭넓은 비즈니스 스펙트럼, 강력한 IP 파워 등을 토대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라며 컴투스의 게임 제작 기술 및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M&A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선점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 저는 컴투스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NC소프트하고 컴투스 이 딱 두 종목, 게임주 이 딱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의견은 뭐 변함없이 NC소프트, 컴투스는 뭐 저는 계속 홀딩 의견 가지신 분들 홀딩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뭐 두 기업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드리고 있지만 좋은 흐름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보 자체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돈을 쓰더라도 이런 데 써야죠. 어디 뭐 부동산 사고 건물 올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어쨌든 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이게 뭐 주가에 막 튀는 요소가 아니겠지만 이 기업이 참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소식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소식입니다. 오늘 시총 10위권 종목 중에서 카카오가 유일하게 이제 장중 내내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카오가 이제 이베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거는 혹여라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엄청난 어떤 많은 자금이 투여돼야 되고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제 해봐도 이제 분석을 해봐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수를 안 한다는 발표를 하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예비 입찰에 이제 불참을 하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카카오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 예비 입찰이 마감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주관사인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측에 예비 입찰 참여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동안 카카오는 SK텔레콤과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 참여자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국민 SNS 카카오톡 플랫폼을 가지고도 업계 최대 경쟁자인 네이버의 이커머스 부문에서 밀리는 카카오가 G마켓과 옥션을 품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가장 클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제가 볼 때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체 물류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인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시너지를 낼 것 같아요. 자체 물류망이 없는 상태의 어떤 기업, 그냥 뭐 요 인터넷이나 이제 이 플랫폼 기반의 어떤 회사가 이제 인수하면 사실 이거 그냥 오픈 마켓을 그냥 붙이는 개념이라 가지고 이거 과연 이 물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이커머스에서는 쿠팡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CJ 대한통운과 그렇게 혈맹 맺은 거는 물류를 강화해야 되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라는 걸 인식한 거죠.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새벽 배송이라는 이제 그 물류 쪽에 어떤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류를 갖고 있는 회사랑 붙어야 이제 시너지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라 붙인다고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예비 입찰 불참을 선택했네요. 그래서 이날 이베이 코리아 예비 입찰에는 SK텔레콤과 롯데, 이마트, MBK 파트너스, 동남아 기반의 직접 구매 플랫폼 Q10 등 7, 8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진 걸로 전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롯데 정도
혹은 11번가 갖고 있는 SK텔레콤 정도가 인수하기에 좀 낫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뭐 카카오에는, 저는 카카오 주가에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그래도 이제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잘 방어가 되거나 그랬던 이유도, 결국 이제 신세계 그룹 이마트하고 이제 이렇게 지분 교환하면서 같이 이제 혈맹을 맺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이마트하고 제휴를 강화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그런 이제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식화된 거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좀 보면서 신세계 그룹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얻게 된 뭐 네 가지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발표 내용이 이마트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자사주 2,500억 정도를 네이버 자사주 2,500억과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혈맹 관계를 맺는 거다. 그래서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상승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전체 자사주 중 3.9%를 처분했으며, 처분 후 기준으로 6.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여. 이렇게 많이 활용해도 6.1조 정도나 이제 남아있네요. 자사주 활용 파트너십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얻게 되는 어떤 부분 네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신선식품 강화.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또 신선식품 쪽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신선식품 쪽에서는 뭐 강자가 누구겠습니까? 1위 사업자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이마트가 이제 네이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선식품의 어떤 경쟁력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어떤 제휴는 사실 두 기업 모두에게 이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의 확장이다. 네이버 멤버십을 오프라인 연계, 신세계 포인트나 무료 배송 등 제공 시 50대, 60대 사용자들에게도 네이버 멤버십 소구가 가능하다. 두 번째, 간편 결제 사용처를 전국 이마트 등으로 확대하며 페이 생태계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검증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들을 브랜드화해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등으로 오프라인 판매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그렇죠. 서로 이제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류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인데요. 뭐 네이버가 자체 물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마트가 갖고 있는 물류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전국에 깔려 있는 이마트 매장이죠. 약 160개. 그래서 이제 피킹 앤 패킹, PP 센터를 활용해서 네이버 협력 물류 업체가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 그래서 전국에 깔려 있는 이 이마트 매장이 이 물류센터가 될 수 있는 어떤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류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네이버의 어떤 또 이제 좋은 어떤 점으로 다가올 거고요. 네 번째는 패션, 뷰티, 이제 명품 등 이익률이 높은 상품 카테고리 확대된 부분. 그래서 패션, 뷰티, 명품 등 역량을 보유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협력, 기존 공산품 위주에서 이익률이 높은 명품물의 확장까지 가능하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신제품 런칭 수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로 활용하는 등 각 장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기대되는 게,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딱 한번 이거 이제 분석한다고 네이버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들어왔는데 이거 빨려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물건들과 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 홈쇼핑을 이제 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활용하게 된다면 패션, 뷰티, 명품 이런 것들, 하여튼 뭐 두 기업 모두에게 시너지가 나는 어떤 이런 어떤 제휴건이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당연히 두 기업 모두에게 호재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도 요거에 대한 코멘트 제목이 재밌죠? 이제 스마트하게 쓱. 자, 제목도 참 되게 뭐랄까 스마트하게 지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요 이제 뭐 시너지 내용들은 뭐 비슷하고요.
예. 일단은 광고에서의 1위 DNA가 쇼핑, 금융, 콘텐츠로 전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파트너십 강화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쇼핑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페토라든지 통합이버스 이로부터 이제 광고 매출이 다시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0만원. 각각 기존의 의견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 최선호주로 추천을 한다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목표 주가 대부분 50만원 이상인데요. 지금 뭐 40만원 가까이 한 38만원, 9만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저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계속 뭐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엄청나게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관련된 내용인데요. 카카오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베이 코리아 이제 불참을 좀 선언하면서 그런 부분의 어떤 수혜로서 오늘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의 어떤 리포트인데요. 비트코인 열풍 최대 수혜주가 카카오다. 예. 왜냐하면 국내 최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업비트잖아요. 예.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23% 정도를 직접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4분기 두나무로부터 동사에 반영된 지분법 이익은 290억 수준인데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지금 올라왔죠. 지금 뭐 거래대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분법 이익만 해도 한 1,000억 이상에 기여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밸류를 좀 높여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카카오에. 그래서 결국 지금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 이 두나무 지분 가치가 좀 재평가되지 않겠느냐. 쿠팡이 상장하니까 피어 그룹의 이제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밸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 열풍 최대 수혜주는 뭐 카카오다. 뭐 여러 어떤 중소형 종목들 관련주들 많잖아요. 테마단으로. 근데 뭐 그런 종목은 사실 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상화폐 쪽에 대한 수혜로서는 카카오다. 그렇게 좀 생각되고 또 그런 내용이 있는 또 이제 리포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참 뭐 자식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어쨌든 뭐 4월 12일, 14일 액면 분할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요. 15일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 IPO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내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재팬이 피코마 이제 운영하는 카카오 재팬이 이제 상장 예정이라는 측면이 뭐 계속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뭐 네이버랑 함께 같이 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조정 받을 때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올해 예상되는 뭐 실적 대비해서 퍼밸류 쪽으로는 지금 한 64배 정도, 내년쯤 되면 48배. 그러니까 그만큼 고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밸류를 가지고서 뭐 고평가다 이런 논란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뭐 이런 고성장주는 고퍼에 사고 저퍼에 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저퍼가 된다는 거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성숙기로 간다 이런 어떤 내용하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애플이 예전에는 고성장할 때 스마트폰 시대의 어떤 고성장할 때는 퍼가 막 수십 배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숙 단계 되니까 뭐 10배에서 20배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도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성장이기 때문에 고퍼가 용인되고 지금 이거는 뭐 고평가 뭐 저평가 논란할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에 지금 가속도가 붙는 지점이라는 측면으로 네이버든 카카오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오늘 삼성 SDI가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장중에 정말 삼성 SDI가 왜 이렇게 빠지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어떤 하락을 보인 것 같은데요.
7%까지도 이제 밀렸었죠.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KB증권에서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을 보면 폭스바겐의 계획이 차질 생길 경우에는 삼성 SDI 쪽에 이제 반사 이익이 좀 가능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좀 빠지는 것 같다는 어떤 이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 이어서 폭스바겐도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단기 센티멘트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KB증권은 막대한 투자 비용에 따른 재무적 부담, 1기가와트당 투자 비용이 700억 플러스 알파죠. 아마 더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 기술 특허 장벽과 같은 높은 R&D 역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근거로 폭스바겐의 미래 배터리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향후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성 SDI는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반사 이익 가능성도 기대된다. 해서 사실상 이제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모비스를 좀 짚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제 기아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현대위아는 이제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급등했을 때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요 3사는 사실 뭐 계속 홀딩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랜만에 이제 현대모비스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도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제 예약받고 이제 출시가 되고, 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3월 30일 또 이제 월드 프리미어에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이제 만드는 첫 신차를 이제 공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또 제네시스 계열 전기차 공개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나올 건데,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이제 잘 팔리게 되면, 인기를 끌게 되면 이 현대모비스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확대될 때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서 현대모비스를 빼놓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43만원 유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30만원 밑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29만원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30만원 미만에서는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어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조금 얘기를 좀 강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그런 밸류에이션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좀 보죠.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관련한 그룹 전략의 역량이 강화되는 대표적인 핵심 부품사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주행보조, 편의상, 센서류, 이제 메카 이런 쪽,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전력 변환, 전기 동력계,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이 브랜드 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현대모비스에 엄청난 이제 수혜가 향후 열리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IVI,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CID, 클러스터, 사운드 등 이런 것들, EGMB 판매 증가에 따라서 이런 매출 증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PBV 사업 연계 시에 시너지가 클 걸로 이제 보여줍니다. 목적 기반이 이제 비클, 이 사업을 이제 기아차가 펼치게 되면서 결국은 뭐 이제 위탁 생산이잖아요, 결국. 그런 부분에서도 이 플랫폼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모비스의 수혜는 뭐 정말 클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EV6, 이제 기아차 거죠, 이르기까지 eGMP 신규 차종의 공개로 P 모듈, ICCU, BM 등 핵심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사업 부문에 대한 가치는 상승할 전망이다. PBV 사업 확장 시 기대되는 인포테인먼트, 친환경 핵심 모듈과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과거 시장 대비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 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며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대차 그룹 전동화 확대와 타 업체와의 협업, 그러니까 현대차 캡티브,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는 그런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타 업체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에 너무 높은 비중의 매출 비중을 가지면 할인 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할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 좀 소멸되는 거죠.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단순히 현대차 그룹의 그런 이제 부품사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글로벌 어떤 부품사의 어떤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룹 사업 확장 시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완성차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 업사이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업종 내 대안이 될 것이다. 탑픽을 유지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 이제 매출액 40조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퍼단으로 보면 10배가 안 되죠. 9.2배. 내년도 8.4배.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 조금 참고할 만한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현대모비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확실한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와서요.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항암제 허주마, 이 허주마가 지금 일본 시장에서 한 점유율 44% 정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이제 허주마 이제 트러스트주마비죠. 이 시장 규모 자체가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항암제 시장에서 이 트러스트주마비 유방암 치료제 중에서 90% 이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이런 성장세 같이 허주마가 같이 이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2019년도 4분기 12% 점유율에서 작년 4분기 44%면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본에서 3주 요법 허가 취득 이후 매분기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시장도 뭐 엄청 큰 시장이죠. 결국은 미국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뭐 램시마나 이런 것들도 지금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차지하는 점유율도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미국, 유럽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 시장도 중요도는 이제 낮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시장은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론이 이제 중국과 같이 그 중국 이제 본토에다가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또 판매망을 구축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그 협약을 맺어놨잖아요.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셀트론이 향후 이제 펼쳐나갈 어떤 사업들은 상당히 우리가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숫자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어떤 포텐셜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재무적으로 현재 숫자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셀트론 어떤 역량 그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역량과 경쟁력 그런 부분을 이제 보다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주가의 어떤 변동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ST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RNA 이제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유전자 치료 뭐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CMO 1위 할 예정이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25년경 RNA 치료제가 폭발적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자극적인 어떤 의견인데 편안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ST팜이 CMO 쪽으로 이제 1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 추가 증설을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오롯이 이제 이 성장의 수혜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하는 것 같고요. 19년도 4월 증설된 반월 공장 2층 본격 가동에 돌입했으며 20년 8월 3, 4층의 60% 공간에 800에서 900kg 추가 증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3, 4층의 40% 공간에 250에서 400kg 추가 증설을 개시했다. 매년 증설되는 속도 추이와 24에서 25년 만성질환 RNA 치료제 시장 본격 확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반월 공장 외 부지에 추가적인 증설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번 3, 4층 증설이 완공되는 22년 캐파 기준 22년도 RNA CMO 글로벌 1위 예상이 된다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일단 관심도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그 백신 개발 업체들이 이제 mRNA 이제 방식으로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CDMO 진입을 선언했다. 작년 10월. 국내 유일한 mRNA CDMO 업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분야의 어떤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혜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mRNA 이제 백신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 도주 생산해서 올해 상반기 증설로 월 200만 도주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부분도 긍정적일 것 같네요. mRNA는 생산 장비도 중요하나 기술과 특허 보유가 더욱 중요하다. 2대 산학 협력단과 LNP 플랫폼 구축 중이다. 향후 mRNA 개발 바이오텍 급증이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mRNA CDMO 수혜가 예상된다 해서 2022년도쯤 되면 1,8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500억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퍼단으로 한 29배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뭐 차세대 어떤 그 기술 기반의 CMO 쪽이니까 관심도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CMO, CDMO 기업에 대해서는 밸류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고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튈 수 있기 때문에 SC팜도 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마지막 짚어보도록 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제 내일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 65,000원에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5조 정도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일단 관망 모드로 좀 볼 생각인데요. 사실 상장하고 바로 이제 급등하면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거 뭐 첫날부터 굉장히 급등할 게 좀 뻔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좀 접근을 당분간은 좀 관망 모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자체적으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이제 코로나 백신 CMO를 지금 담당한다는 부분, 그리고 노바백스 이제 백신은 국내 4천만 도주를 이제 공급 직접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제 매출은 발생할 거고 그런 예상되는 매출액 대비해서 밸류 수준을 지금 보면 올해 이제 8,400억 정도 매출에 단기 순이익을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퍼 밸류로 23배 정도, 공모가 기준이죠. 23배 정도를 지금 예측하기 때문에 분명 이제 너무 싸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 진단 키트처럼.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지금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성에 기반한 실적이라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좀 밸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백신 CMO 기업인데 23배야? 다른 CMO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것들 보면 100배가 넘는데? 이거 너무 저렴한데? 따상 가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조금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일단 관망 모드로 보면서 추후에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어떤 밸류나 이런 것까지 내려오면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재차 뭐 코멘트를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프레스티지 파마 같은 경우도 계속 상장하고 보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이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재차 코멘트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바이오주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정말 타이밍 잘못 잡으면 그냥 반토막도 나는 어떤 그런 변동성 큰 어떤 그 섹터군이기 때문에 매수 이제 관심 가지는 어떤 구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른 어떤 그 백신 회사들과의 어떤 밸류를 이제 따져봤을 때 너무나 이제 싸다. 예,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큐어뱅, 노바백스, 바이오엔텍 이런 데가 지금 시총이 16조 25조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한 10조는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한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CMO 기업이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보호예수가 상당히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한 74% 정도 되는 물량이 보호예수로 잡혀 있고 바로 이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5% 정도 1950만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른 어떤 종목들 대비해서는 유통되는 어떤 이제 비중이 조금 작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제 상장하자마자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조건들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좀 급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좀 붙이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제목이 팬데믹 시대 신데렐라. 그러니까 신데렐라잖아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신데렐라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제 이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 마감을 해보는데요. 역시나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배터리가 시장에 가장 화두였던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도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그때 이제 큰 폭의 어떤 배터리사들 조정을 겪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 데이랑 비슷한 어떤 결과 그리고 영향 그리고 주가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제 생각은 이런 어떤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기업과의 어떤 힘겨루기 그런 어떤 싸움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투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적합한 어떤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누구나 똑같이 이제 생각하거나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그런 거에 너무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이제 냉철하게 냉철하게라는 게 이런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한번 뜯어보는 것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뜯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이 태동기에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 펼쳐진 데 있어서 이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할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실적 장세가 활짝 열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실적 장세 또 주인공이라는 측면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은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FMC 회의 뭐 결과 너무 걱정 마시고 차분하게 꿈의 주식 동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